아직 제가 잊을 수 없거든요. 저희 부부는 딸을 굉장히 원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임신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아기를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밤새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같이 대기하고 있던 사람 딸들이 다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많이 지었거든요. 아들 엄청 원했는데 딸이 나와가지고 막 화가 나가셔가지고 막 그런 모습도 보이고 막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도 이제 딸이 나왔는데 저희는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굉장히 저를 째려보시고, 딸을 얻어서 아주 막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기뻤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더니 부회장 선거를 나가야겠다 그러면서 피켓을 막 만드는 거예요. 막 선거운동을 하러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깜짝 놀랐죠. 그때 저희가 처음 느꼈어요. 아, 얘가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고등학교에서도 뭐 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뭐 댄스 추고 막 그렇게도 많이 했었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조금 리드적인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친구들도 많이 의지를 하는 그런 어떤, 고등학교 때 그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 괜히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만류를 많이 하고 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한 번은 그랬는데 몇 번 그렇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제 엄마나 저 살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그거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전혀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이건 내가 별로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들은 다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호불호가 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또 굉장히 또 막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그냥 디자이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얘가 우리 집 대장이다. 맨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만큼 좀 강해요. 사회에 이제 초년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절망에 빠졌던 것 같아요. 어떤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그게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돼버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절망을 하고, 어느 순간 저한테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죠. 제가 처음에 야단쳤어요. 그게 사업이 무슨 장난이냐. 안 된다. 얼마나 힘든데. 그 방향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잘 버티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힘든 내색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모양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가 떠나고 난 뒤에 이제 흔적들을 보니 굉장히 힘들었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입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처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교보문고에서 입점 연락이 와가지고 다 전시 판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이 그게 이제 제 정점이었어요. 이제 정말 올해부터 진짜 날개를 달아야 될 딱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뭐 저 딸아이뿐만 아니고 거기 같은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 미래와 꿈을 펼쳐야 될 나이인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이제 꺾여버렸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제 부모니까 우리 아이는 항상 어리게 봐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많이 당황했죠. 그냥 딸을 보낸다는 게 좀 이상하게 좀 뭔가 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를 하기 오기 전까지 제가 좀 많이 튀겼어요. 엄마한테 계속 그 서운한 마음을, 근데 저한테는 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을 계속 이야기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와라.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집에 오라고 했을 때는 이미 허락을 한 거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나를 봤거든요. 근데 그 순간적인 그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표정이어가지고 그걸 아직 제가 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사춘기 때 사실은 저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애가 사춘기 때. 근데 그렇게 했던 모습 때문에 나중에 제가 굉장히 미안했죠. 그걸 잘 포용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꾸짖기만 하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제 그랬었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앙금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부모님 저는 안 그렇죠. 본인은 앙금이 없다더라도 저는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굉장히 미안함. 정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이제 결혼식 전날 얘한테 내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겠다 그때. 걔가 이제 오후에 이제 집을 나섰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날이 출장 갔다가 어느 날 처음 만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공교롭게 지네들 둘이는 스드메라고 요즘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청담동을 갔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게 이쁜지 알려줘 하고 지네 엄마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천천히 이야기해. 왜? 막 또 걔가 막 이렇게 막 떠들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천천히 이야기해. 알아듣게. 못 알아듣겠어. 무슨 소리야. 막 그러니까 걔는 계속 울면서 별 말을 못하고 그냥 계속 울면서 주인이가 하고 막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태원이에요. 이태원에 오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끌고 차에 타고 출발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많이 자동차로 많이 이빨 내려오고 클럽의 음악들은 여전히 뭐 음악들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태원역 이태원역 출구 쪽으로 딱 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 막 경찰들한테 제가 막 감을 지르고 비켜라고 가야 된다고 막 감 지르고 그래서 막 들고 들어갔어요. 통렬에 이렇게 보니까 많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딸애한테 계속 CPR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계속 CPR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막 끌어안고 울고 또 CPR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뭐지 이제 하고 이제야 병원으로 가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이제 정신 차려서 가는데 아니 무슨 체육관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아니 뭐 왜 이걸 왜 오냐. 이미 사망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저는. 시간이 꽤 흘렀죠. 이제 해가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우리 딸이한테 빨리 가서 봐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계속 이제 그런데 너무 시간이 그럴 때까지 아무런 통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뭐 또 실종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주민센터 가서 실종신고를 하고 뭐 부모가 여기 와 있고 가족들이 와 있는데 무슨 실종신고를 하라는 거냐. 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원을 확인해 주면 되는데. 거의 오후 늦게 되어가지고 아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인터넷을 막 뒤졌더니 알 수 있는 뭐 연락처가 하나 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막 연락을 그쪽에 해보니까 의정부의 어떤 한 병원으로 송 예정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거기서 너무 황당했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서 뭐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아니 내가 의정병원에 오라고 했냐고, 내가 가자고 했냐고. 얘네들 마음대로 데려다 놓고 뭐 여기서 해야 되니 승인을 받아야 되니 이딴 소리 하냐. 그러고는 또 시간이 한참 후에 이제 검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대검에 보고를 하고 그래 그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승인해주면 옮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대검에 무엇을 보고 한다는 건지. 이제 오후에 저녁 늦게 했어야 겨우 이제 뭐 옮겨가 좋다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옮겨갔거든요. 거의 악몽 같았어요. 순식간에 뭐 애를 잃어서 정말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뭐 진짜 판단 능력도 안 서는 상황에서 이 불이 다니고 저리 불이 다니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뭐 그냥 만탈진하는 상태에 무능력했던 거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갈팡질팡, 우왕좌왕, 국정조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듯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그리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국민이 희생되어도 되는 건가? 지금 현재 정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국민들의 안전을, 국민의 생명을 지킬까에 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나온 역사에서 다 단적인 예로 보여지잖아요. 모두가. 정말 역사에서 인정을 받는 대통령도 있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도 있고 역사가 다 판단을 해주잖아요. 그럼 본인은 어디에 가 있을지를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깨달으시기를 진짜 저는 정말 크게 말하고 싶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목사평의 분향소 옆에도 끊임없이 저희들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력기관 같이 느껴져요. 그 단체가. 끊임없이 저는 어떤 정부의 비호를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그네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네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결집을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더 심하게 막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유가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문제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런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많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입법기관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게 국론 분열이 되고 사람들 간에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고 국정조사라는 걸 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떤 진실규명이잖아요. 여당 특조위원들은 끊임없이 원인을 밝혀내고 찾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계속 방언을 치주기 급급한 거죠. 그게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쟤네들 같은 편이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마인드가 딱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미 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가 뭐 반정부 투쟁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부의 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편을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저쪽 편이야.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발전은 앞으로 기대하기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그 한 일주일 동안은 서로 추스르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부에서 유가족들을 다 모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유가족을 다 모으고 대통령이 거기에서 진심 어리게 대통령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가 많이 미숙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유가족들한테 정말 따뜻하게 손을 내밀 줄 알았어요. 지극히 당연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납득을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반문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건가? 2차 가해를 하는 댓글에 2차 가해되는 사람들하고 일맥상통을 하고 있어요. 놀러가다 죽었는데 왜 그러냐? 똑같은 저는 기조로 봐지는 거예요. 정부에 지금 대응하는 것과 그런 사람들의 그 2차 가해를 하는. 저희가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치 근처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게 쉬웠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유가족들이 매체에 앞서는 것 자체도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웠어요. 힘들었고요. 굉장히 두려워요. 두렵고 겁도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너무 힘들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외면을 하고 있어요. 아예 없는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다. 근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아이가 아빠가 맞다고 판단하면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우리 애가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아빠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청춘 때는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20대 청춘들이 어딘가에 모이면 끊임없이 정부에서 그거를 와해시키려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일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그 독재 정권을 향해서 싸우고 체류탄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우리 청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라,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얻어냈어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제 부흥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편하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방해받지 않고 어느 누가 구속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고 이렇게 몇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되었다는 걸 제 눈으로 목격하고 굉장히 무너졌어요. 저는. 아니 뭐 놀러가서 죽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오고 놀러가서 죽으면 안 되는 나라여야 돼요. 절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자식들한테 청년들한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 되고 죄스러운 말이 될지를 가슴 깊이 좀 생각을 해주입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놀러가서 죽지 않아야 될 나라를 꼭 만들기를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나이에 들어서 다시 한번 제 20대 청춘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다시 싸워야겠다.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굉장히 많아요.